비만에는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하다는 것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오베이시티라고 하는데요. 일상적인 비만을 얘기할 때는 뚱뚱함, 패트니스라고 합니다. 비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 BMI로 정의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BMI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몹쓸놈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통계 자료가 BMI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크게 논란이 없기 때문에 BMI를 기준으로 비만을 논하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것 대비 소비하는 에너지가 작아서 남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저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고 내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식욕을 자극해 계속 먹어대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에너지원을 섭취하더라도 나의 유전자가 남는 에너지를 적당히 소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비만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생 인류인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는 에너지원을 스스로 태워 열로 방출하는 소모보다는 저장 기능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장된 지방을 태우려면 내가 움직여서 지방을 소모해야 합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과정이 고통과 귀차니즘을 동반한다는 것을요. 그런데요, 비만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유독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남태평양 일대의 섬나라들입니다. 흔히 비만의 확산 혹은 위험성을 얘기할 때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2021년 기준 미국 인구의 41%가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통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41%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는 전 세계 지도에 표시된 노란색 마크는 비만 인구 랭킹 1위에서 10위에 속하는 나라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두 남태평양 일대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속하는 나우루, 미국령 사모아, 쿡 제도, 팔라우 등의 나라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비만입니다. 1위와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와 미국령 사모아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나우루가 1위입니다. 나우루는 남성의 59.85%, 여성의 64.8%가 비만이며 미국령 사모아의 경우 남성 58.75%, 여성 65.32%가 비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공식적으로 1위인 나우루는 면적 21제곱킬로미터, 인구 1만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나우루를 비롯한 이 남태평양 일대의 다른 나라들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41%라는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 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전 세계 비만 인구 통계 1위에서 10위를 남태평양 일대의 섬나라들이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독 비만율이 높은 이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현생 인류에게 확산되고 있는 비만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대륙에 비해서 매우 늦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타이완 일대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출발한 소수의 사람들이 필리핀을 거쳐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확산은 12세기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맥가비 인류학 교수는 이 일대의 사람들이 200년 전에는 현재와 같은 비만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양적 환경의 변화가 이들의 비만의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발할 당시 이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현재의 비만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류의 조상은 3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을 게 없을 때를 대비해서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사적으로 남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유전자의 선택은 생존의 필수 요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의 번성 시기는 지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추웠던 시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아이스에이지가 이 플레이토스의 끝 무렵인 약 2만 년 전에 가장 추웠던 최종 빙기 극대기를 무대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이 꼬맹이도 추운 겨울 동안 배고픔을 견디는 저장 능력을 장착한 녀석이었을 것입니다. 300만 년이 넘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는 다른 개체들보다 남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극대화된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진화의 산물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에게 전달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태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원을 저장, 아니 어쩌면 소비하는 것조차 아끼는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먹고 남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않고, 아니 아끼면서까지 저장하는 진화의 산물을 스리프티 제노타입, 절약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아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1962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유전학자인 제임스 닐 교수는 절약 유전자형을 바탕으로 스리프티 제노타입 가설, 절약 유전자형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된 에너지를 절약하는 특정 유전자들의 집합, 스리프티 제노타입이 현대 비만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현재 현대인의 비만을 설명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설을 남태평양 일대의 높은 비만율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배에 탑승한 사람들 모두가 절약 유전자를 장착하고 있어서 긴 항해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또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초기 정착기에도 매우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먹을 것이 풍부해진 현대 사회에서 비만 인구가 팽창할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에너지원이 높은 영양적 환경의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구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임스 닐 교수의 절약 유전자 가설이 현생 인류 전반에 나타나는 비만을 해석하기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가설, 어떤 사람들은 대항 이론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두 가지 가설만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리프티 페노타입 가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리프티가 절약이고 페노타입이 표현형이니 우리말로는 절약 표현형 가설로 부를 수 있습니다. 표현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상태에서 절약 유전자가 작동했다는 것인데요. 후속 유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유전은 DNA의 염기 서열 변화 없이 DNA 또는 아주 긴 DNA를 마구 감고 있는 히스톤의 메틸기 등등을 붙여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현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극도의 기근, 배고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시기를 헝거윈터, 배고픈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체중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논문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배고픔, 기근을 견디고 태어난 아이들이 19세가 되었을 때 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1.3배 30%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63세 이후 당뇨와 사망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 논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가 이미 정해진 태아들은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저장 유전자 발현을 증대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유전의 결과 저장 기능이 극대화된 개체는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만 먹어도, 아니 남들보다 훨씬 더 적게 먹어도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의 길고 긴 기근은 긴 항해와 정착 초기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남태평양 정착민에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초기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 중에는 분명히 후속 유전에 의한 비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속 유전은 나의 세대에서만 유지되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유전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의 비만율을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연구자들은 또 어떤 가설로 이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영국의 생물학자인 존 스피크맨 교수는 2008년 드리프티 제노타입 하이퍼테시스, 우리말로 표류 유전자형 가설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어떤 집단 안에 특정 유전자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집단 유전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그의 가설을 이 지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작은 배에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100명? 아니 1000명? 이보다는 훨씬 작은 50명 이내일 것입니다. 물론 배가 한 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이완에서 출발한 이 배 탑승자 중에 진화 과정에서 물려받은 아주 강력한 절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는 긴 항해 동안 생물학적으로 절약 유전자를 가진 이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들의 항해를 기록한 문헌을 보면 항해는 길었고 음식과 물은 모두 고갈되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40명이 살아남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40명 중 그 누군가는 절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처럼 집단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 하나의 개체가 가졌던 절약 유전자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집단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드리프티 제노타입 하이퍼테시스는 이처럼 집단의 크기가 매우 작을 때 특정 유전자가 그 집단 안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입니다. 어쩌면 이 지역의 비현실적으로 높은 비만율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일 것입니다. 더불어 남태평양 섬 일대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포유류가 서식하지 않는, 즉 포식자가 없는 환경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착민들은 도망다니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존 스피크맨 교수를 비롯하여 표류 유전자형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집단에 우연히 유입된 절약 유전자와 더불어서 포식자가 없는 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 것이 이 지역의 극도로 높은 비만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가설이 단순히 남태평양 섬나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진화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가설들이지요. 물론 최근 견해가 조금 다른 기후변화에 의한 비만 확산 가설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요 가설의 중심에 있는 공통의 단어가 있습니다. 스리프티, 즉 절약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DNA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분명한 것은 트리프티 진, 트리프티 제노타입, 절약 유전자가 선택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절약 유전자는 현대에 와서 비만 유전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낌없이 아끼는 그 절약 유전자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현생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비만의 과학편, 왜 남태평양 섬에는 유독 비만인 사람이 많을까? 이었습니다.